아버지 있잖아. 이제 요양원 보내야 해. 우리 회사도 힘든데 이젠 더는 못 버텨. 그래야 유산 정리도 빨라지지 않겠어? 오래 버티시면 곤란해. 내가 죽어야 내들이 편하다 했지. 두고 보자. 누가 마지막에 웃는지.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의식을 잃은 척하고 누워 있는데 자녀들이 여러분의 죽음을 기다리며 유산 얘기를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78세 김도연 할아버지는 바로 이 순간 자식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하죠. 과연 이 할아버지는 어떤 반격을 준비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든다면 그 마음을 좋아요 버튼에 담아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깊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살짝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정말 시작해 볼까요?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창가에서 78세 김도연은 오늘도 어김없이 신문을 펼쳐 들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활자를 따라가는 눈동자가 예전만큼 또렷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신문 읽기는 그에게 빠뜨릴 수 없는 소중한 일상이었죠. 라디오에서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가 애잔하게 흘러나오고 있었고 도연은 가끔 흥얼거리며 아내 순자와 함께 들었던 그 시절의 달콤했던 추억에 깊이 잠기곤 했습니다. 오늘도 세상이 참 시끄럽구나. 도연이 신문을 천천히 접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년 퇴직한 지 벌써 1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와 복도를 가득 채웠던 활기찬 발걸음 소리가 그리웠죠. 35년간 대성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던 그였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엄하지만 언제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선생님이었고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도 원칙을 지키며 소신껏 살아가는 고든 사람으로 존경받았었습니다. 한옥집 넓은 대청마루에 앉아 정성스럽게 가꾼 앞마당을 바라보니 높다란 감나무의 잎사귀들이 하나둘 바람에 흔들리며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내 순자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여전히 그녀가 정성스럽게 심어놓은 노란 국화꽃들과 빨간 맨드라미가 매년 가을이면 어김없이 아름답게 피어났죠. 도연은 혼자서도 꽤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간단한 맨손 체조와 산책을 하고 오전에는 독서나 신문 읽기, 오후에는 마당 정리나 집안 청소를 하며 의미 있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땐 참 보람찼는데 정작 내 자식들은 왜 이리 매정한 걸까? 도연의 마음 한편에는 늘 이런 서글프고 쓸쓸한 생각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외아들 민재는 중소기업을 운영한다며 늘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형식적으로 들렀죠. 며느리 선영과 함께 와도 대화는 항상 형식적이고 어색했으며 오히려 빨리 돌아가고 싶어서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선영은 항상 시계를 자주 보며 빨리 가고 싶어하는 눈치가 역력해서 도연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죠. 정오가 되어 도연은 간단하지만 정성스럽게 혼자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공기에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아내가 살아생전 정성껏 담아뒀던 아삭한 깍두기 몇 조각, 영양가 많은 시금치나물 한 접시가 전부였지만 그래도 예의를 지켜 정성스럽게 상을 차려 감사한 마음으로 먹었죠. 식사를 하며 창밖을 내다보니 동네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모습이 정겹게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저 아이들 중 몇몇이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하고 밝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는데 요즘은 모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급하게 지나갑니다. 오후 2시 반쯤 갑자기 현관 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안 계세요? 아들 민재의 목소리였죠. 도연은 반가운 마음에 얼른 일어나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민재와 선영이 함께 왔더군요. 민재는 4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롭고 차가운 인상을 가지고 있었고 42세인 선영은 언제나 무표정하고 차갑게 느껴지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갑자기 웬일이냐? 연락도 없이 말이야. 도연이 환한 웃음으로 맞이했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전혀 밝지 않았고 오히려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고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냥 아버지 안부나 여쭤볼까 해서 들렀어요. 민재가 건성으로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전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죠. 아버지, 요즘 몸은 어떠세요? 혼자 계시니까 정말 걱정이 되어서요. 선영이 형식적이고 의례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럭저럭 지내고 있지. 나이가 나이인데 뭘 바라겠냐. 그런대로 건강하게 살고 있어. 도연이 담담하게 답했지만 민재는 집안을 둘러보며 뭔가 품정하듯 꼼꼼히 살피는 시선을 보냈죠. 거실에 오래된 원목 가구들, 마당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큰 창문, 그리고 벽에 정성스럽게 걸린 서예 작품들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집에서 혼자 계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큰 한옥에서 말이에요. 관리하기도 쉽지 않으실 텐데요. 민재의 말에는 어딘지 모를 계산적이고 의도적인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아직 별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죠.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도연은 뭔가 평소와 다른 어색함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꾸 집 곳곳을 마치 감정이라도 하듯 훑어보고 서로 의미심장하고 수상한 눈빛을 주고받는 것이 너무나 이상했죠. 아버지가 건강하시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혼자 계시기 불편하지 않으세요? 요즘 독거노인 사고도 많이 나고 위험하다고 하던데. 선영이 다시 한번 넌지시 의미 있게 물었습니다. 1시간 남짓 머물다 서둘러 떠나는 아들 부부를 현관까지 나가서 배웅하며 도연은 묘하고 불안한 감정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평소와는 확실히 다른 이상한 분위기, 그리고 집을 마치 부동산 감정이라도 하듯 유심히 살피던 그들의 계산적인 시선이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죠. 하지만 아직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혼자 앉아 라디오에서 나오는 애절한 옛 가요를 들으며 하루를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천천히 내리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의 경적 소리가 유난히 쓸쓸하고 외로워 느껴지는 밤이었죠. 그는 아직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 평범해 보이는 방문이 그의 평온했던 인생에 어떤 엄청난 변화와 시련을 가져올지를. 그로부터 일주일 후 김도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체조를 마치고 마당에서 국화꽃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더니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죠. 이게 뭐지? 도연이 가슴을 움켜쥐며 중얼거렸지만 곧 괜찮아질 거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더욱 심해졌고 결국 현기증까지 느끼며 마당 벤치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도연의 의식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동네 이웃 박씨 아주머니가 대문 너머로 쓰러진 도연을 발견하고 급히 119에 신고했죠. 여보세요.
우리 동네 김 선생님이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박씨 아주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여 분이 걸렸고 의식을 잃은 도연은 곧바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급성 심근경색 의심 진단을 내렸고 즉시 중환자실에서 응급처치를 받게 되었죠. 간호사는 도연의 지갑에서 찾은 연락처로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환자분의 아드님이신가요? 아버님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십시오. 민재는 회사에서 급히 전화를 받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첫 반응은 걱정보다는 당황이었죠. 선영에게 급히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쓰러지셨대. 지금 병원에 가봐야겠어. 선영의 목소리에서도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한 당황스러움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민재와 선영은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그들의 안도는 아버지의 생명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도연을 바라보며 민재와 선영은 복도 한쪽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도연이 의식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도연의 의식이 돌아온 상태였죠. 다만 몸이 너무 약해져서 눈을 뜨거나 말을 할 힘이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여보, 이번 기회에 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모시는 게 어떨까? 민재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다가 이런 일이 생겼잖아. 다음엔 더 큰 일이 날 수도 있어. 선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도 사업이 어려운데 병원비며 간병비며 솔직히 부담이 너무 커요. 도연은 침대에 누워 그들의 대화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슴에 꽂힌 각종 의료기기들 때문에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청각은 오히려 더 예민해져 있었죠. 그래도 아버지가 요양원 가시는 걸 좋아하실까요? 선영이 형식적으로 물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결정이 내려진 듯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나이인데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민재가 잠시 망설이더니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회사 상황이 정말 안 좋아. 이번 달에도 직원들 월급 주기가 빠듯할 정도야. 아버지 치료비까지 감당하기엔. 선영이 민재의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요양원이 답이겠네요. 아버지가 혼자 계시면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선영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더욱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오래 버티시면 우리도 곤란하잖아요. 솔직히 그 집이랑 재산 문제도 있고. 이 순간 도연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 심장마비보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죠. 내가 죽어야 편하다는 뜻이구나. 도연은 속으로 절망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의식을 회복하시면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보자. 혼자 계시다가 위험하다고 하면서 말이야. 민재의 목소리에는 이미 모든 것이 계획된 듯한 차가움이 묻어났습니다. 네, 그게 좋겠어요. 그리고 요양원비도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 연금으로도 충분할 테니까. 선영이 덧붙였습니다. 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시면 우리도 마음 편하고 아버지도 전문 케어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서로에게 좋은 일이죠.
그리고 그 큰 집을 혼자 관리하시기도 힘드실 테니까.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여보, 그런데 만약 아버지가 거부하시면 어떻게 하지? 선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재가 단호하게 답했죠. 어쩔 수 없지. 이번 일로 아버지 혼자 계시기 위험하다는 게 증명됐잖아.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요양원이 최선이야. 도연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그래. 너희가 내가 죽기를 바란다면 내가 죽은 척이라도 해보자. 그리고 너희들의 진짜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겠다. 그 순간부터 도연은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식을 잃은 척 연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의료진이 와서 검사를 할 때만 최소한의 반응을 보이고 나머지 시간에는 완전히 의식을 잃은 것처럼 행동했죠. 그는 이미 35년간 교사로 일하며 단련된 인내심과 연기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와 선영은 아버지가 여전히 의식이 없다고 생각하며 더욱 노골적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며칠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으니 그 사이에 요양원도 알아보고 집 정리도 미리 생각해둬야겠어. 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도연의 복수심은 더욱 단단해져 갔습니다. 일주일 후 도연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많이 회복되셨지만 앞으로 무리하지 마시고 정기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당부했죠. 민재와 선영은 겉으로는 안도하는 척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아버지가 이렇게 빨리 회복될 줄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요양원까지 알아봐 놓은 상태였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평소보다 훨씬 조용하고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시죠? 민재가 걱정하는 척 물어봤지만 도연은 그냥 피곤하다라고만 답했죠. 하지만 도연의 마음속에는 이미 치밀한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그들의 대화가 선명하게 기억났고 이제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완전히 알아버린 상태였죠. 아버지, 이번 일로 정말 깨달았어요.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운을 띄웠습니다. 만약 동네 분이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도연은 고개만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죠.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며칠 후 민재가 본격적으로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알아본 요양원이 있어요. 시설도 좋고 간병 서비스도 훌륭하다고 해요. 한번 구경해 보러 가시지 않겠어요? 도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그래, 가보자라고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민재와 선영은 예상보다 쉽게 승낙하는 아버지를 보며 서로 안도의 눈빛을 교환했죠. 다음 날 그들은 함께 평안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시설과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받으며 둘러보는 동안 민재와 선영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여기서 지내시면 같은 또래분들과도 어울리실 수 있고 전문적인 건강 관리도 받으실 수 있어요. 선영이 적극적으로 권했죠. 도연은 요양원을 둘러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나를 버리려는 곳이구나. 좋아, 너희들 계획대로 해보자. 하지만 겉으로는 시설은 좋네. 생각해보겠다라고만 말했습니다. 요양원장은 언제든지 입소 가능하니 편하게 연락주세요라며 친절하게 배웅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건강도 챙겨주시고 무엇보다 안전하잖아요. 선영도 거들었죠. 맞아요.
아버지 혼자 계시면 저희도 항상 걱정되거든요. 회사 일 때문에 자주 뵈러 오지도 못하고. 도연은 그들의 가식적인 걱정에 속으로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혼자 앉아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35년간 교사로 살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정작 내 자식은 이런 인간으로 키웠구나. 마음 한편으로는 절망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죠. 교단에서 잘못된 길로 빠진 학생들을 바로잡아 주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지막 가르침을 주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도연은 서재로 가서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통장, 그리고 각종 중요한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이제 시작해볼까? 도연은 조용히 중얼거리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전화를 건 곳은 다름 아닌 변호사 사무실이었죠. 여보세요. 박 변호사님이신가요? 저 김도연입니다. 오랜만이죠. 도연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도연의 오랜 지인으로 퇴직 후에도 간간히 안부를 묻던 사이였죠. 아, 김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어쩐 일이세요?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재산 이전에 관해 상의하고 싶습니다. 비밀리에 처리할 수 있나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묻어났죠. 물론입니다. 언제 오시겠어요? 박 변호사가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민재와 선영에게 오늘 병원에 정기검진 받으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죠. 선생님, 정확히 어떤 일을 원하시는 건가요? 박 변호사가 궁금해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제 모든 재산을 손녀 수진이에게 이전하고 싶습니다. 집, 토지, 예금, 모든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아무도 모르게 처리해 주세요. 박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죠. 선생님, 아드님께는 말씀드리지 않으시는 건가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수진이가 제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 아이만이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주거든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며칠 내로 서류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답했죠. 서류 처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는 끝났다. 도연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평소처럼 마당에 앉아 신문을 읽었죠. 민재와 선영은 아버지가 병원에 다녀왔다며 어떠셨어요? 라고 물었지만 도연은 별일 없다고만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 깜짝 방문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대학교 과제 때문에 근처에 왔다가 들렀어요. 18세의 수진은 밝고 순수한 미소로 할아버지를 맞이했죠. 도연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번졌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왔구나. 밥은 먹었니? 도연이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아직 안 먹었어요. 할아버지랑 같이 먹을까 했거든요. 수진의 대답에 도연은 부엌으로 가서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죠. 민재와 선영이 형식적으로 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진심 어린 관심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수진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좋아지셨네요. 병원에서 연락 왔을 때 정말 걱정했거든요. 도연은 수진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 우리 수진이가 유일한 위로다라고 말했죠. 그 순간 도연의 마음속에서는 더욱 확고한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야말로 진정한 혈육의 정을 보여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아프시거나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제가 달려올게요. 수진의 진심 어린 말에 도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손녀가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큰 위안이었죠. 수진이 돌아간 후 도연은 혼자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준비해야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죽은 척을 해보자. 그리고 그들의 추한 모습을 낱낱이 지켜보는 거야. 도연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오랜 교사 경험으로 단련된 그의 인내심과 계획성이 이제 마지막 수업을 위해 발휘될 때였습니다. 일주일 후 도연에게 요양원 입소 날이 다가왔습니다. 민재와 선영은 평안요양원에 연락해서 입소 수속을 모두 마쳐놓은 상태였죠. 아버지, 오늘 짐 정리하셔야 해요. 내일 모레면 요양원에 가시거든요. 선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만 끄덕이며 알았다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그들의 조급함을 차분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민재와 선영은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 그릇들은 골동품 같은데 꽤 갓나갈 것 같아. 선영이 작은 목소리로 민재에게 속삭였죠. 그러게 아버지 취향이 좋으셨나 봐. 나중에 감정받아 보자. 민재도 마찬가지로 속삭이며 답했습니다. 도연은 이 모든 대화를 놓치지 않고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에서는 이런 귀중품들 가져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게요. 선영이 도연의 서예 작품들과 도자기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속으로 웃음이 나왔지만 그래, 부탁한다라고 담담하게 답했죠. 그들이 얼마나 재산에 눈이 먼 상태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입소 당일 아침, 도연은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35년간 교사로 일하며 정성스럽게 가꾼 집, 아내와 함께 행복했던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죠. 이제 정말 작별인가. 도연이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는 순간 민재가 재촉했습니다. 아버지, 늦으면 안 되니까 빨리 가시죠. 요양원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도연 어르신. 저희가 잘 모셔드릴게요. 간호사장이 환한 웃음으로 인사했죠. 민재와 선영은 아버지 잘 부탁드립니다. 자주 뵈러 오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도연은 그들의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입소 수속을 마치고 방에 짐을 정리하는 동안 민재와 선영은 조급해하며 시계를 자주 봤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회사 일이 있어서요. 민재가 서둘러 말했죠. 그래, 가거라. 나는 괜찮다. 도연이 답하자 그들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빠르게 요양원을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도연은 요양원 방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계획의 다음 단계를 생각했죠. 며칠 후 민재와 선영이 안부차 요양원을 방문했을 때 도연은 그들에게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민재야, 선영아, 너희에게 미안한 얘기가 있다. 도연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내가 숨겨온 일이 있어. 집 지하실에 비상금을 좀 숨겨뒀거든. 민재와 선영의 눈이 번뜩 빛났죠. 아버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선영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꽤 될 거야. 평생 모아둔 돈이니까. 도연이 일부러 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억력이 자꾸 나빠져서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겠어. 혹시 내가 죽으면 너희가 찾아서. 도연의 말에 민재와 선영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셔야죠. 민재가 형식적으로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미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들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이 조용히 미소를 지었죠. 그날 저녁 민재와 선영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흥분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숨겨놓은 돈이 있다는 거야? 선영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게, 평생 모은 돈이라니. 상당할 거야. 민재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그들은 이미 그 돈을 자신들의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요양원에서 갑자기 컨디션이 나빠졌다며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재와 선영은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죠. 아버지 상태가 어떤가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어르신이 갑자기 많이 약해지셨어요. 식사도 거의 안 하시고 말씀도 별로 안 하세요. 간병사의 말에 민재와 선영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위험한 상황인가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아직은 아니지만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간병사가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민재와 선영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척해야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오래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은밀한 기대감을 품고 있었죠. 혹시 아버지가 그러면 유산 문제를 빨리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선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숨겨둔 돈도 찾아야 하고. 민재도 동의했죠. 그들은 이미 머릿속으로 상속 절차와 재산 분배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예상했던 바로 그 반응이었죠. 다음 날 그들은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도연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고 평소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재가 일부러 큰 소리로 불렀지만 도연은 반응이 없었죠. 실제로는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그는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간병사님, 아버지 상태가 정말 심각한 건가요? 선영이 걱정하는 척 물었습니다. 네, 어제부터 갑자기 많이 약해지셨어요. 의사 선생님도 심상치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간병사의 말에 민재와 선영은 긴장된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요양원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간병사의 다급한 목소리였죠. 민재와 선영은 급히 요양원으로 향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걱정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이 더 큰 상태였거든요. 요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그들을 맞았습니다. 가족분들이시죠? 어르신이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요. 의사의 말에 민재와 선영은 침대에 누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완전히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모든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이제 그의 복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의식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은 지 사흘째, 도연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양원 의사는 민재와 선영을 불러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어르신의 상태가 예상보다 좋지 않습니다. 각종 수치들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최악의 상황도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재와 선영은 겉으로는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정말 위험한 상황인 건가요?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떨림은 슬픔이 아니라 다른 감정 때문이었죠. 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가족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의 말에 선영이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실에서 나온 후 민재와 선영은 복도 끝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인 것 같아. 민재가 주위를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숨겨둔 돈도 찾아야 하고, 집 문제도 정리해야 하고, 선영도 마찬가지로 주변을 살피며 답했죠. 내일 변호사를 만나보자. 유산 상속 절차에 대해 미리 알아봐야겠어. 민재의 제안에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도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겠어요. 지하실에 숨겨둔 돈이 정말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다음 날 민재와 선영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상속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민재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먼저 유언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없다면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진행됩니다라고 설명했죠. 아버지는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 성격이 아니시거든요. 선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사망한 상태에서는 자녀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부채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 상속되니 주의하셔야 해요. 변호사의 설명에 민재가 부채는 없을 거예요. 아버지는 평생 빚을 지지 않고 사셨거든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재산이 자신들의 것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상담을 마치고 나온 후 그들은 곧바로 도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숨겨둔 돈을 찾아보자. 민재가 말하며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은 오래된 물건들과 책들로 가득했지만 돈이 숨겨져 있을 만한 곳을 찾기는 쉽지 않았죠. 여보, 여기 빈 공간이 있어. 혹시 이 뒤에? 선영이 벽을 두드려 보며 말했습니다. 1시간 넘게 뒤지고 찾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하네. 아버지가 분명히 있다고 하셨는데. 민재가 실망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마 다른 곳에 숨겨두셨을 거예요. 천천히 찾아보죠. 선영이 위로하듯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요양원에서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이 잠깐 의식을 회복하셨는데 뭔가 말씀하려고 하세요. 빨리 오시겠어요? 간병사의 말에 민재와 선영은 급히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혹시 숨겨둔 돈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병실에 들어서자 도연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매우 약해 보였고 말도 힘들어하는 것 같았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무슨 말씀하시려고? 민재가 침대 가까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도연은 입술을 움직이며 무언가 말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선영이 귀를 가까이 대며 들으려고 했습니다. 도연이 간신히 내뱉은 말은 지하실, 서재, 책장 뒤였습니다. 민재와 선영의 눈이 번뜩 빛났죠. 아버지, 지하실 책장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민재가 급하게 물었지만 도연은 다시 의식을 잃은 듯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들었지? 책장 뒤라고 하셨어. 선영이 흥분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놓친 게 있나 봐. 내일 다시 가서 자세히 살펴보자. 민재도 마찬가지로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그들은 이미 그 돈을 손에 넣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재와 선영은 다시 도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실 서재에는 오래된 책장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이 책장을 옮겨보자. 민재가 말하며 책들을 하나씩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책장 뒤쪽 벽을 살펴보니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보, 찾았어. 선영이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금고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죠. 비밀번호가 뭘까?
민재가 고민하며 여러 숫자를 시도해봤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생년월일, 어머니 생년월일, 우리 생년월일. 여러 조합을 시도해봤지만 모두 실패였습니다. 일단 변호사에게 물어보자. 상속받으면 강제로 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민재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선영도 맞아요. 어차피 우리 거니까 시간 문제예요라며 동의했죠. 그들은 이미 그 금고 안의 내용물까지 자신들의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요양원에서 다시 한번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더욱 악화되셨습니다. 아마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것 같아요. 의사의 심각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재와 선영은 지금 가겠습니다라고 답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슬픔보다는 오히려 안도감이 더 컸죠. 요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그들을 맞았습니다. 가족분들, 어르신께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곁에 계셔주세요. 의사의 말에 민재와 선영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고 생명유지장치의 삐소리만이 조용한 병실에 울려 퍼지고 있었죠. 아버지. 민재가 형식적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도 아버지, 편히 가세요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애도의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들의 차가운 반응을 모두 느끼고 있었죠.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가 시작되는구나. 그날 밤 의료진은 도연의 상태가 위독하다며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라고 권했습니다. 민재와 선영은 병실에서 밤을 보내며 기다렸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상속 절차와 재산 분배에 대한 계획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의 복수극이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달아가고 있었죠. 새벽 4시경 요양원 병실에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생명유지장치의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죠. 가족분들, 어르신이 위험합니다. 간호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민재와 선영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지만 그들의 첫 반응은 걱정이 아니라 긴장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아버지 상태가 어떤가요? 민재가 서둘러 물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맥박이 거의 없고 혈압도 측정이 안 됩니다. 아마 몇 시간 안에. 의사의 말에 선영이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는 척했지만 여전히 진짜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7시 30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생명유지장치의 직선이 평평해지며 길고 긴 경보음이 울렸죠. 어르신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하며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오전 7시 32분. 민재와 선영은 겉으로는 슬픔에 잠긴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재가 형식적으로 도연의 이마에 손을 올렸습니다. 도연의 몸은 차갑고 딱딱해져 있었고 숨소리도 완전히 멈춘 상태였죠. 의료진은 정중하게 가족분들만의 시간을 가지세요라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이제 병실에는 민재와 선영, 그리고 죽은 것처럼 보이는 도연만 남게 되었습니다. 몇 분간의 침묵 후 선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났네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죠. 그래, 아버지도 이제 편히 쉬실 수 있겠어.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안도감이 더 크게 묻어났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고 누워 있었지만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죠. 장례식 준비를 해야겠네. 민재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3일장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원하던 것도 그랬고, 선영이 답했지만 사실 그들은 도연이 어떤 장례를 원했는지 제대로 물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례 끝나면 바로 상속 절차를 밟아야겠어. 민재의 말에 선영이 동의했죠. 병원에서 나온 후 그들은 곧바로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간소하게 치르겠습니다. 고인께서도 검소한 분이셨으니까요. 민재가 장례식장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례 비용을 최대한 절약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빈소는 가장 작은 곳으로, 꽃은 기본으로만, 음식도 간단하게 해주세요. 선영도 덧붙였습니다. 첫날 저녁 빈소에는 생각보다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도연의 제자들과 동료 교사들, 그리고 동네 이웃들까지 줄을 이어 찾아와 고인을 기렸죠.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조문객들의 진심 어린 애도에 민재와 선영은 오히려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분들께 사랑받으셨는지 몰랐네요. 선영이 민재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러게 교사 시절 제자들이 이렇게 많이 올 줄이야. 민재도 놀라워했죠. 하지만 그들의 놀라움은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당황일 뿐이었습니다. 둘째 날 수진이 대학 수업을 마치고 빈소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 수진은 영정 앞에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조문객들도 함께 눈물을 보였죠. 할아버지, 왜 이렇게 빨리 가세요? 수진의 오열하는 모습에 민재와 선영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진짜 슬픔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수진아, 너무 슬퍼하지 마라. 할아버지께서도 좋은 곳에서 편히 쉬고 계실 거야. 민재가 위로하는 척 말했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는 모르실 거예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수진의 말에 민재는 뭔가 찔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그날 밤 늦게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후 민재와 선영은 빈소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내일 발이 나고 나면 바로 변호사 만나야겠어. 민재가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집에 있는 금고도 열어봐야 하고요. 선영이 답했죠. 그들은 여전히 상속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연금도 정리해야 하고 보험도 확인해 봐야겠어. 민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유언장은 없을까요? 혹시 변호사한테 맡겨둔 건 아닐까요? 선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죠. 설마 아버지 성격에 그런 걸 미리 준비해 두셨을 리 없어. 민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셋째 날 오전 드디어 발인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배웅을 위해 모였죠. 연구차가 출발하기 전 수진이 마지막으로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사랑했어요. 천국에서는 외롭지 않게 지내세요. 수진의 진심 어린 작별 인사에 모든 조문객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화장장에서 모든 의식을 마친 후 민재와 선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 민재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선영도 마찬가지로 답했죠. 그들은 이미 상속받을 재산에 대한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들은 약속했던 대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상속 절차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민재가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먼저 유언장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인께서 유언장을 작성하신 적이 있나요? 라고 물었죠. 없을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 걸 미리 준비하는 성격이 아니셨거든요. 선영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은 고인께서 몇 달 전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민재와 선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뭐라고요? 민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서류를 남겨두고 가셨는데 변호사의 말에 그들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랍에서 봉인된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당신들이 상속 절차를 밟으러 오면 이 봉투를 열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민재와 선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죠. 과연 그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도연의 마지막 카드가 드디어 공개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자 안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보는 순간 민재와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재산양도 계약서?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선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고인께서 지난 몇 달 전에 모든 재산을 손녀분께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집, 토지, 예금 모든 것이 김수진 양 명의로 이미 이전되어 있습니다. 민재와 선영은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죠. 그럴 리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그런 일을 하셨을 리가. 선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 모든 서류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고인의 서명과 인감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변호사가 서류들을 하나씩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민재는 서류를 빼앗듯 받아 자세히 살펴봤지만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처리되어 있었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아버지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을 때 누가 깨어서... 민재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고인께서는 완전히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이 모든 절차를 진행하셨습니다. 여기 정신감정서도 있고 의사의 소견서도 첨부되어 있어요. 변호사가 추가 서류를 보여주자 민재와 선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되고 실행된 일이었던 거죠.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상속받을 수 없다는 말인가요? 선영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이미 모든 재산을 처분하셨으니까요. 변호사의 답변에 민재가 주먹을 꽉 쥐었죠. 이건 분명 누군가가 아버지를 속인 거야.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 않나요?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의 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고인께서 직접 여러 차례 확인하셨다는 기록도 남아있거든요. 변보사의 말에 선영이 주저앉을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 기대했던 게 전부 헛된 일이었다는 건가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후 민재와 선영은 차 안에서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아버지가 우리 몰래 이런 일을. 민재도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그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상속 재산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수진이 그년이 뭔가 꾸몄을 거야. 선영이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18살짜리가 뭘 안다고. 분명 누군가가 뒤에서 조종한 거야. 민재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 수진이 혼자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어. 누군가가 아버지를 이용한 거야. 그들은 곧바로 수진이 다니는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을 만나 따져보겠다는 생각이었죠. 캠퍼스에서 수진을 찾아내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진아. 민재가 큰 소리로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은 아직 할아버지의 죽음에 슬퍼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아빠, 엄마, 여기는 왜 오셨어요?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너 할아버지한테 뭔 짓을 한 거야? 선영이 거칠게 물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수지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죠. 할아버지 재산을 내 이름으로 바꾼 거 말이야. 언제부터 그런 계획을 세운 거야? 민재가 다그쳤습니다. 수진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아, 그걸 알아버리셨구나.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뭐, 알아버렸다고? 그럼 정말 내가 한 짓이야? 선영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선영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직접 하신 일이에요. 저는 그냥 할아버지 뜻을 따른 것뿐이에요. 수진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18살짜리가 그런 복잡한 법적 절차를 알 리가 없잖아. 민재가 소리쳤죠. 할아버지께서 모든 걸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도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동시에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데? 선영이 다그쳤습니다. 수진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빠와 엄마가 할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재산 때문이라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죽기를 바라고 있다고. 수진의 말에 민재와 선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 건 오해야. 우리는 아버지 건강을 걱정해서. 민재가 변명하려 했지만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병원에서 들으셨어요. 아빠와 엄마가 나눈 대화를요. 할아버지가 오래 버티시면 곤란하다고, 빨리 죽어야 유산 정리가 빨라진다고 하신 말씀들을요. 수진의 말에 민재와 선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죠.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정말 죽은 척을 하신 거예요. 아빠와 엄마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시려고요.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마지막까지 아빠를 믿고 싶어 하셨어요. 혹시 오해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서요.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빠와 엄마는 할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하자마자 상속 얘기만 하셨잖아요. 슬퍼하는 건 연기였고 진짜로는 기뻐하고 계셨죠. 수진의 말에 민재와 선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난 것이었죠. 그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죽어야 행복하겠냐? 민재와 선영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죽었다고 생각했던 도연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아, 아버지. 민재가 유령을 본 듯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죠. 아버지께서 살아계신다고? 선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살아있다. 너희가 바라던 대로 죽지는 않았어. 도연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고 싶어서 죽은 척을 해봤지. 그리고 모든 걸 다 봤다. 도연이 한 걸음씩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민재가 변명하려 했지만 도연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오해? 병원에서 너희가 한 말들, 요양원에서의 행동들, 그리고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보인 반응들까지. 모든 게 오해라는 거냐? 도연의 질문에 민재와 선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도연의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죠. 아버지,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민재가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살아있다. 너희가 그토록 바라던 죽음은 일어나지 않았어. 도연의 목소리에는 35년간 교단에서 잘못된 학생들을 훈육할 때의 엄한 기운이 묻어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떻게 해?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료진과 미리 상의해둔 일이야. 내 오랜 제자 중에 의사가 있거든. 그 친구가 도와줬지. 도연이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너희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어.
과연 내가 죽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말이야. 아버지, 저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아버지를 걱정해서. 민재가 마지막까지 변명하려 했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재야, 나는 35년간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다. 거짓말하는 아이들의 눈빛을 모를 리 없어. 너희는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잖아. 주변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들과 지나가던 시민들이 이 기이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아버지, 여기서 이런 얘기를. 선영이 체면을 차리려 했지만 도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체면이 중요하냐? 너희가 내게 한 일에 비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할아버지.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살아계셔서 너무 기뻐요. 도연은 수진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유일한 희망이었어. 너만이 진심으로 할아버지를 걱정해줬구나. 수진의 진실한 눈물을 보며 도연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본 후 말했습니다. 나는 수진이와 함께 살겠다. 너희들과는 이제 남남으로 지내자. 민재와 선영의 얼굴이 절망적으로 변했죠.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너희들이 원했던 거 아니냐? 내가 없어지기를 바랐잖아. 이제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거라.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다만 명심해라. 사람이 남기는 건 돈이 아니다. 진심과 사랑만이 남는 법이야. 이 말은 마치 마지막 수업 같았습니다. 법적으로도 모든 절차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민재와 선영은 더 이상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었죠. 그들이 탐냈던 집과 재산은 이미 수진의 명의였고 도연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를 용서할 수 없으신가요? 선영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용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야. 너희는 지금도 재산을 잃은 것만 아쉬워하고 있지 진정으로 반성하지는 않잖아. 도연의 지적은 정확했습니다. 민재와 선영은 여전히 상속받지 못한 재산에 대한 아쉬움이 더 컸거든요. 몇 개월 후 도연은 수진과 함께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대학을 다니면서도 할아버지를 정성스럽게 모셨고 도연은 다시 한번 인생의 의미를 깨달았죠. 할아버지, 오늘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할아버지 제자분을 만났어요. 할아버지를 정말 존경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 친구들이 내 진짜 자식들이야. 도연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마당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석양을 바라보는 할아버지와 손녀의 모습은 평화로웠습니다. 할아버지, 아빠와 엄마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해.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을 남겼으니까. 도연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민재와 선영은 결국 회사도 어려워져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지만 도연은 더 이상 그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수진이 할아버지와 함께 오래된 교과서를 꺼내 읽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치신 학생들이 정말 많았구나. 수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가장 소중한 제자는 바로 너야. 도연이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마지막 햇살이 한옥마루에 길게 드리워지는 저녁, 도연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남기는 건 돈이 아니더라. 결국 진심과 사랑만이 남는 법이지. 그는 이제 진정한 평안을 찾았습니다. 탐욕에 눈먼 자식들 대신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손녀와 함께하는 늦은 인생이 오히려 더 행복했거든요. 할아버지와 손녀가 함께 웃으며 책장을 넘기는 모습으로
이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김도연 선생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78세 할아버지가 보여준 마지막 수업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남깁니다. 혈육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를 외면하고 재산만을 탐하는 자식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진정한 효도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함께하는 시간, 진심 어린 관심, 그리고 따뜻한 사랑이야말로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짧은 말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소중할 테니까요. 기억하세요. 사람이 진짜 남기는 건 재산이 아닙니다. 사랑과 진심, 그리고 좋은 추억들이죠. 내일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